오늘 저기 강의 들어오신 수강생분들끼리도 오랜만에 얼굴 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 학원 안부차 오늘 참 모여가지고, 그죠? 오늘 혹시 무슨 뭐 모임 있나요? 오늘 정기적인? 아, 그런 거요? 아니, 이게, 예? 아, 결혼 시간만 조금 모였다고요? 그러면은 약속을 정한 거예요? 매월 저기 둘째 주 결혼 시간이 모이는 날이다. 어? 아니, 어쨌든 이게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반복 효과도 있고, 그쵸? 실력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거, 이거, 그냥 끝나면, 마무리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여간 전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세종시를 대표해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건데,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 6월 달이면 2차를 포기할 시점은 아닌 거예요. 예? 속으로 뜨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예? 아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차를 죽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8월 달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1차가 성적이 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시점이 8월 하순인 거예요. 그럼 이제 1차는 자신이 좀 붙었어요. 그럼 나머지가 9월하고 10월이 남았죠. 그러면 그 시간을 1차만 하기에는 참 그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2차도 할 걸. 그랬는데 2차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공법은 이미 냄비 받침대로 들어가 있고 뭐 지금 어디 건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2차는 나중에 요약집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2차는 또 실력이 올라도 가요. 걔는 외우는 게 주로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암기라면 또 한 암기 한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지금 먼저 버리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2차를 수업은 듣고 있는 게 낫죠. 빼는 것보다. 여기 민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 오늘이 수요일 날이 개론이잖아요. 그러면 1차만 하는 사람들은 요 이틀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날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그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지인도 만나고, 뭐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알잖아요. 기억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를. 그죠? 그러면 굉장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신선함을 가득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리고 민법은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바로 안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도 민법하고 개론하고 따지면 민법이 더 느리다고 그랬죠.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 따기는 얘가 더 좋아요, 개론이. 그러니까 용어만 잘 이해하셔도 점수는 충분히 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원금하고 원리금 균등 비교해 봤죠. 원금이 뭔지 원리금이 뭔지를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하면 걔는 무조건 하나를 맞는 거예요. 복잡한 건 안 주니까 1분 내로 풀 수 있게끔 준다고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만 좀 맞춰주시면 되고, 2차를 혹시 만약에 버리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그리고 그래야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밸런스도 맞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학원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은 수업도 듣고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가게 되면 조금 있으면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2차는 썰렁한 거예요, 진짜. 몇 사람 안 앉아있고 나머지는 없다가, 이게 1차 할 때만 얼굴 보이면서 오랜만이다, 뭐 잘 지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늘인 거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저당 시장 있죠? 1차 시장 있죠? 1차 시장. 1차 시장은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라고 그랬어요? 1차가. 1차가 차입자하고요, 금융기관 있죠? 네. 요 둘이서 거래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있죠?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몇 차? 그 1차라는 거예요, 1차.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출. 대출을 해주니까는 뭐가 발행이 되겠어요? 뭐가 만들어져요? 저당권이. 융자를 해줘야지 저당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 저당권의 발행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시장은 누구하고?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동화 중개기간 또는 2차 대출기간이라고도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2차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상은 얘가 유동화 중개기간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저당권을 사고 팔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저당권을 사고 파는 건 아니죠.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대출 기간은요. 여기 있는 투자자들에게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면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다시 어느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1차 시장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 자금을 뭐 해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대출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다? 2차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 자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통되는 시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에서. 그러니까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차입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이게 3억짜리인데 돈이 부족해서 이 중에 농협으로부터 2억을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농협은 여기 있는 주택에다가 2억을 융자해 주면서 뭐를 설정하겠어요? 네,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여기서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당권이. 이 저당권을 농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게 얘네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택금융공사는요. 자기들이 시중에서 사들이 뭐를 기초로 해서 이게 저당풀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저당권 안에도 보게 되면 이게 지역별, 만기별, 금액별, 기타 이렇게 했을 때 요 중에 유사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70%까지 융자해 주더라도 아파트의 가치가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70% 융자를 해줄 때 금액과 그렇잖아요. 지방에서 70% 대상으로 융자해 줄 때 금액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 만약에 삼성생명이라든가 연금공단이라든가 중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증권을. 이 증권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상품을 판매하죠. 근데 얘네가 직접 판매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판매하는 거예요?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대출을 해줄 때 필요한 자금을 여기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달해서 한 자금을 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차 시장이다? 2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둘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몇 차? 이게 1차 시장.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시장? 2차 시장이죠. 2차 시장.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대출이. 여기는 여기서 대출해주고 확보한 저당권을 기초로 증권 만들어서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다시 어디다가 여기다 공급해주는 시장을 역할하는 게 2차 시장이라는 거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시험상에서 가끔씩 인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를 우리가 설명을 한 거고요. 하단에 그림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한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차하고) (2차) 구성하시고 옆에 가시면 저당 유동화의 효과라고 나와 있죠. 효과 보면 주택 수요자가 있고 거기 보면은 금융기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1차 금융기관 안 해도 돼요. 그냥 금융기관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금융기관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여기 저당 유동화의 효과에서는요, 가장 제일 중시하는 게 그 금융기관에 대한 입장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주택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농협에서는 이 저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현금은 아니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 수익은 좋아요. 대출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빌려준 것만큼 현금이 어떻게 돼요? 잠기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이 찾으러 오면 돈 줘야 되는데 장기로 운영하고 있으면 이게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무슨 문제 걸리냐면 이게 떨어진다고요. 유동성이. 현금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로 판다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무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유동성 위험을 낮출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두 번 나온 거예요. 저당에 유동하는 그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 감소시킨다.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각각 한 번씩 나온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해했으면 되게 간단한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BIS 비율은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했죠. 이게 BIS 비율을 측정할 때요, 간단하게 하면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자본의 크기를 우리가 비율로 측정을 해주는데 BIS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일단 얘가 커지든가 아니면 얘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둘은 비례관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 채권은 다 이 자산이라고요. 위험 가중자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년짜리의 그 채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BIS 비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얘네는 이쪽으로 이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양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왜 그 문제를 활용할 게 별로 없냐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 용이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이 다양화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금과 부동산과 채권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상품이 하나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가지고 주택 정책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정부 출자 기간이니까 시장에서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얘네가 자금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보금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자도 낮춰주면서 상품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너무 과열해졌다 싶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는 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누가 보더라도 지문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는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했으니까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저당담보증권이 나와 있죠. 120페이지에 걔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얘예요. MBS. 그죠? 우리가 뭐 싫어하는 게 한두 개는 아닌데, 그래도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는 일단 또 좀 싫어해요. 그죠? 예.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어렵게 나온다, 안 나온다. 어렵게 안 나와요. 여기를.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용어라도 알면 그냥 맞출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어? 하도 버린 게 많아가지고, 그죠? 여기 학원에 도착하면 주변에 버린 애들 주워갖고 같이 올라와야 돼, 이쪽으로. 수업할 때.
거기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이라는 것은요. 저당 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백이라는 게 뭐냐면 담보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보증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기지라는 게 저당을 얘기한다고요. 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뭐 얘기예요? 증권. 시큐리티가 증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보다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건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삼성생명은 이쪽에 있는 농협이 있죠. 시중은행으로부터 직접 저당권을 사들일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을 사들일 수 있죠. 근데 사들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의 은행만 거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매달 이 차입자들이 상환하는 원리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누가 중간에 조기 성환하면 조기 성환에 대한 부분도 다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관리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통해서 거래가 되면 창구가 단일화가 되는 거죠. 얘는 여러 개를 사들여 가지고 이걸 기초로 상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거래하면은 그냥 번거로움이 사라지겠죠. 대신에 얘한테는 뭐를 주면 돼요? 그렇죠. 수수료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수익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관리하거나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하고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발행은 누가 할 수 있다 그랬냐면 1차 기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있고 2차 기관. 그 다음에 이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세워서 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권을 발행할 때 얘가 무조건 다 얘 이름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뭐를? 예, 얘를 설립을 해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발행하는 구조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증권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설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증권의 수명이 끝나면 얘도 수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예요. 페퍼 컴퍼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네 종류가 있죠. 주로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죠? 종류를 보면 지분형 MBS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권형. 그 다음에 혼합형이 있어요.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게 MBB. 혼합형에 들어가는 게 MPTB.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MO.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예. 그거 중에서 몇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소유권 있죠? 요즘은 콜방어까지도 지문으로 쓰긴 쓰는데요. 일단 요거 세 가지가 기초니까. 이건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MPTS 있죠? 소유권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죠. 여기는 MBB는 누가? 발행자가. MPTB 있죠? 누가?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누가? 이건 투자자. 조기성한 위험 누가? 투자자. 자, 소유권 누가?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얘네는 이래서 이게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누가? 발행기관이. 원리금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 여기는 누가? 발행기관.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버리는 구조예요. 투자자에게. 우선 이체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요 P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패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파는 구조로 발행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발행기관이 갖고 있던 권리를 누구에게 매각한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증권의 형식을 빌려서. 그래서 이게 패스라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투자자에게. 그럼 얘는 여기가 P가 있죠. 이게 뭐냐면 페이예요. 원리금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예요. 모든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뭐만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P의 의미가 서로 틀리죠. 위에는 패스, 위에는 뭐예요? 페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권리는 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데 원리금 수취권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시험에서는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얘가 나온 거예요. 뭐 CMO.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행하는 구조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얘를 명칭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행 구조가 다양한 애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한 종류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과 수익의 구조가 다양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얘인 거예요. 다양한 애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밖에 없다? CMO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안 해도 돼요. 이거라도 이해해주면, 이거라도. 응? 요거라도 해주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요것만 해주면. 그러니까 얘 버리면 안 돼요. 에?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데 나중에 버리면 후회해요. 이렇게 간단한 애였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MPTS를 발행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이게 전체가 1,000억짜리예요. 1,000억 정도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요 중에서 잘라서 한 10억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의 일부 있죠. 일부. 요 일부에 관한 권리, 요 10억에 대해서 여기 1,000억에 대해서 이제 원리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요 10억만 띄어가지고 요 1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10억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로 발행하는 게 MPTS인 거야. 요게. 그러면 차입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인데 얘들이 이제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발행기관이 그걸 다 수취를 하겠으나 자기가 매각한 애 있죠. 요 10억에 해당하는 요 지분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권리가. 투자자에게. 그러니까는 여기에 관한 원리금 수취권 그러면 요 10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가 조기 성환하면 얘 수명이 끝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누구에 넘겨주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 여기 저당권의 소유권 이거를 다 그대로 누구에게 넘겨주는 구조로 발행하는 게 MPTS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게 해봐야 또 싫어하실 거고. 그러면 MBB 있죠? MBB는 어떻게 발행하는 거예요? MBB는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이 있죠, 자산. 네. 이 자산을 투자자에게 파는 식이 아니라 이 자산을 뭐로? 담보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왜 회사채 발행할 때 있죠? 자신들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 기법이 있죠. 그게 똑같은 게 MBB예요. 그럼 MBB는 여기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뭐하고? 신용하고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권을 뭐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로. 이렇게 해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로 매월을 단위로 뭐를 줘요? 원리금. 그럼 원리금이 이쪽으로 이체가 되겠죠. 그러면 MPT에서는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에게? 수수료제하고 삼성생명에 가는 구조인데 얘는 이 원리금이 그대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형태에 대한 이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얘도 수익률을 제시해야 해요. 할 거 아니에요. 수익률 4%, 기간 10년 이런 식으로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대출해 줄 때 대출 이자가 한 6.5%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6.5%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6.5%를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새롭게 몇 프로를 제시한 거예요. 4%. 그러면 요 자기가 새로운 형태의 요 이자만 지급하는 거예요. 요 흐름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요 이자에 대한 지급은 만기가 될 때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보장을 해주는 구조예요. 만기가 될 때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콜방어라고 해봤죠. 콜방어. 원래 콜방어의 논리가 뭐냐면요. 여기 만약에 은행이 있어요. 여기 차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빌려줄 때 약정은 몇 년으로 하기로? 100년. 근데 차입자가 소득이 여러 개 생겨갖고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고객들로부터 뭐를 받아서 예금 받아서 지금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이잖아요. 예금 대출금 차이가. 그 여기서 대출 이자 수익 받아가지고 자기도 운영 경기 쓰고 예금 이자도 줘야 되는데 얘네 갑자기 조기 상환 들어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입장에 손해잖아요. 그 옵션을 걸어놓는 거예요. 뭐로 걸어놓냐면 네가 나하고 약정한 기간이 몇 년 아니야? 10년. 그럼 10년의 기간 중에 너는 뭐를 하면 안 된다. 조기 상환하면 안 된다 이런 요건이에요. 그 만기 때까지는 얘가 무조건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줘야 되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이 사람에게 수익증권이니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를 줄 때 어디서 줘야겠어요? 이거 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조기 상환하면 더 이상 원리금 들어올 게 없죠. 그러면 발행은 몇 년으로 했는데 근데 얘네가 조기 상환이 2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년 동안 얘한테 이자를 주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럼 얘네가 여기다 옵션을 걸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원할 때는 너한테 발행했던 증권에 대해서 이자 주고 남은 잔액 있죠. 잔액에서 내가 다시 사들일 수 있다. 돈 주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거 아니에요. 원래 한 10년은 이자 수익을 보고 내가 이 증권을 사들인 건데 자기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증권 회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할 때 여기 있는 모든 권리를 넘겨주지는 않는 대신에 이 기간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기 상환이 들어오든 뭐가 하든지 간에 너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만큼은 뭐는 주겠다. 이자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보장이 된다? 만기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수명이 언제 끝날지 아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MBB 하나만. 나머지는 언제든지 수명이 끝날 수 있다 없다. 네, 수명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투자자에게는 뭐를 보장해 준다? 만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부 콜방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만기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하단에 저당담보증권의 종류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온 게 MBB 나오죠. 콜방어 가면 얘만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MPTS 있죠. MPTS X라고 돼 있죠. 걔는 왜 X라고 그러냐면 걔는 콜방어가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권리를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얘한테 넘겨버렸으니까 그냥 얘가 조기 상환해가지고 더 이상 원리금 들어올 게 없으면 얘는 증권의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야. 유지가 안 되겠죠. 여기 투자자가 원래는 10년의 기한으로 융자를 받아서 10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하면 여기서 원리금 들어올 게 없잖아요. 얘가 지급받은 게 수명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만기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투자자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MBB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더 리스크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주는 거예요.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콜방어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MPTB 있죠? 네? MPTB.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P가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라고 그랬죠? 구조는 똑같은데 다만 뭐만 넘겨주는 구조예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로 주는 권리예요. 그런 형태로 발행하는 게 바로 뭐다? MPTB예요. 소유권 자체는 그냥 누가 갖고 있고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MBB하고 MPTB는요. 다 뭐를 제공해야 되냐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으니까. 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구조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답이 됐던 오답이 됐든 간에 또 만에 등장한 애가 누구예요? 얘는 만기 구조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증권들 자체가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 중에 또 파생 상품을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얘네가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저당권. 저당권 중에서 남아있는 만기 있죠. 만기가 비슷한 애들을 또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나머지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만기가 한 뭐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장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기나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밖에 투자 운영이 안 되면 투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남아있는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3년 남은 애들, 만기가 5년 남은 애들, 만기가 10년 남은 애들, 얘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명이 몇 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3년. 얘는 몇 년이면 5년. 얘는 몇 년? 10년. 그리고 만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중기 투자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다 투자가 들어올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기간에 따라 뭐는 달래주겠어요. 수익률은 당연히 달래주겠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구조가 다양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CMO,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한테 이거를 기간을 달리만 해주지 이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의 지급이 되는데 지급되는 순서가 틀릴 거 아니에요. 먼저 지급된 애들이 뭐를 많이 받겠어요?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명이 일찍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쭉 갖고 맨 마지막에 나온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트 트렌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후순위 채권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지급하는 걸 전제로 발행하는 걸 제트 트렌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후순위 채권의 성격은 선순위 채권의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개를. 우리나라에서 개를 조직하면 개주가 있잖아요. 그럼 개주가 첫 번째 번호하고 마지막 번호 가져가죠. 그럼 첫 번째 번호를 가져가는 건 개주의 권리죠. 제일 먼저 타니까. 근데 마지막 번호를 가져가는 건 개주의 의무라고 해요. 그 개가 깨지지 않고 만기까지 가야지만 지가 그 개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원들에게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 후순위 채권은요. 발행기관이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투자자들에게 선순위 채권에 대한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신용 보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시험에는 선순위 채권의 신용 등급은 후순위 채권의 신용 등급보다 높다. 여기까지만 지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발행한 애보다는 먼저 발행한 애들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복잡한 거 안 하셔도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양하다는 거. 응? 다양하다는 거. 요것만 잘 해두시면 돼요. 그죠? 요거. 얘는 우리가 구별하기 쉽다고 그랬죠? 얘는 전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외우도 안 되면 얘를 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아니 CMO잖아요. CMO. CMO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면은 얘는 잘 안 잊어먹더라고요. 예, 발음이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정리해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먼저 보시면 MBB라고 돼 있죠. 120페이지에. 거기 보면 자,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이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으로서의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권리를 넘기는 것 없이 MBB는 다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근데 이번에 보면 MBB는 증권의 투자자가 발행자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콜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가 누구에게? 발행자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얘가 수명이 일찍 끝날 것 같으면 발행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얘로부터 다시 사들이게 되면 얘는 손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만기가 될 때까지 나한테서 뭐를 회수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권을 회수해가지 못하고 만기 때까지 뭐를 지급을 이자 지급을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기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얘가 전부 콜방어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위쪽에 가면 모조당의 차입자와 증권의 투자자 간에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121페이지 맨 상단에.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랬잖아요. 여기서 원리금 들어오고 원래 MPTS는 원리금이 일로 가야 되는데 MBB는 원리금이 일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기가 이거를 발행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6.5% 이자로 발행했죠. 그럼 수수료 떼고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MPT에서는 또 그거에서 수수료 제하고 이 금액이 일로 갈 텐데 얘는 6%대에 대한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발행하고 한 4%대의 수익률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별도로.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원리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으로 이게 다 주긴 주는데 이 이율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정한 새로운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4번에 보면 주택저당 채권 총액보다 MBB 발행액이 적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규모가 만약에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이면 얘가 발행할 때 MBB의 총액을 1,000억으로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발행하는 금액의 한 120%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한 800억 정도밖에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발행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초과 담보액이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결국 얘는 이자를 지급할 때 매월 주는 게 아니라요. 6개월이나 반기별, 그러니까 6개월이나 거기 보면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돼 있죠. 예, 이제 그렇게 지급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보면은 MPTS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MPTS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이 P가 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거기 나온 것처럼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되는 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MBB 할 때는 여기 원리금이 없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들어오면 수수료 공제하고 일로 넘겨주면 얘네 또 수수료 공제하고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렇게 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조기 상환을 하죠. 조기 상환하면 이게 들어올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갈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줄 게 없잖아요. 얘가 수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30년 만기짜리인데 통상 한 5년에서 7년 사이면 수명이 일찍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조기 상환이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이 그대로 이렇게 넘기는 구조가 바로 뭐다? MPTS예요. 그래서 얘가 패스라고 그랬잖아요. 패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리금 수주금과 저당권에 대한 지분권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모저당의 차입자와 증권의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원리금 연결이 되고. 조금 아까 했던 저당 채권은 이게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MBB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자를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자를. 그 다음에 MPTB라고 돼 있죠. 얘는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하고 원리금 수지권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주는 구조예요. 얘는. 그래서 MPTB는 요 P가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이. 원리금만 지급을 하는 걸 전제로 발행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MPTB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CMO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다계층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CMO 형태로 많이 발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CMO 하나밖에. 그리고 거기 보면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인정이 된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이쪽에 120페이지 하단에 가면 박스에 CMO에 보면 원칙적으로 안 됨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지우시고 부분적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CMO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린 건데 CMO를 발행하면 아까 이것처럼 만기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3년짜리 만기가 3년짜리 발행할 수 있고 5년짜리 발행할 수 있고 또 뭐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들도 여기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은 그대로 누구에게 주는 구조예요. 투자자에게 주는 구조인데 얘가 조기 상환하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거 3년은 약정하고 들어간 사람인데 이게 수명이 일찍 끝나버리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뭐를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단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만약에 조기 상환이 돼서 너에게 줄 원리금이 없더라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몇 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이자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얘가 조기 상환에서 끝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은 3개월 동안은 이자 지급을 약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짜리한테는 몇 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콜 이렇게 해주는 거고 10년짜리는 3년 이후 콜 20년짜리에게는 5년 이후 콜 그러면 최소한 최장 5년 이상은 뭐를 보장받는 거예요. 이자 지급 보장을 받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부분적 콜 방어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뭐 그 과정까지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인식할 건 없고 이거는 하여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주로 물어보는 게 이거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는지 이거. 그 다음에 원리금 추공과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있죠. 그거로 문제를 지문으로 잘 쓰는 거예요. 지문으로. 그것만 잘 구별해줘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자산담보증권이라고 있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또 얘기해 줬죠. 그렇죠. 아, 몇 분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야, 모처럼 학원에 나왔는데 하필 오늘이 금융하는 날이야.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근데 얘들이 그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것보단 두 번째가 낫고요. 두 번째보단 세 번째가 낫고 그런 거예요. 돌면 돌수록 어쨌든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그렇죠? 예? 뭐 대답도 없고 못 들은 체 하는 거 보니까 뭐 참. 그럼 또 학계론 선생이 저기 잔소리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모이는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수요일이 아니라 뭐 금요일 날로 이렇게. 이게 자산담보증권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데요. ABS라고 그래갖고요. Asset Backed Security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동산에 무슨 제도? 유동화 제도는요. 크게 나누게 되면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현금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상 여기 있는 주택자당 채권 유동화 제도 있죠. 이거는 자산 유동화 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자산에 대한 유동화 과정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나만 정리한다는 거예요. 얘를 유동하는 과정만 중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있죠. 네. 요즘에 대세가 이거니까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연결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얘를 통해서 고가의 부동산이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죠. 무슨 형태를 빌려서? 주식의 형태를 빌려서 주식거래 형식으로 고가의 자산이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다 없다. S라는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본사 사옥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한 500억짜리예요. 얘를 시장에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겠죠. 500억짜리가 바로 현금이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투자회사가 얘를 쪼개가지고 어디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하듯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00억짜리인데 한 주당 5천원씩을 하게 되면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가의 부동산이 주시장을 통해서 유동화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무슨 제도다? 투자회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거는 자산을 유동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도 있고요. 할부 채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죠? 저당 채권. 이런 식으로 보유 자산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중에 부동산도 그렇고 각종 채권도 그렇고 현금은 아니잖아요. 뭐는 아니다? 현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그러면 여기는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에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건전 자산을 기초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게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요. 미래에 뭐가 보장이 되는 거? 현금 흐름이.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발행하는 게 그게 자산담보증권이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H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신차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차를 개발할 때 자금이 한 8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얘네가 시중 자기네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시중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신청을 하면 융자 신청을 하면 요즘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얘가 현재信用도가 별로 안 좋으면은 여기선 융자를 안 해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자기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하나 있냐면 자기네는 기존의 고객들에게 차를 할부로 판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월을 단위로 얘네가 할부금을 납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미래 들어올 현금이지 지금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는 앞으로 미래에 들어올 요 할부금 있죠. 요 채권. 요거를 얘네를 설립하는 거예요. SPC를.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얘한테 요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부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할부금은 이 회사로 양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할부금을 기초로 해서 이 증권을 발행해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는 신용 상태는 안 좋지만 얘가 할부 판매에서 들어오는 이 할부금은 안전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약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 증권을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권리는 일로 넘어갔으니까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괜찮네. 그럼 얘가 증권을 사들이면 이 자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에서만 얘기했지만 카드사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카드사도 할부로 고객들이 구매했으니까 매월 단위로 할부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기초로 또 요거 만들어서 또 발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설사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건설사도 뭐를 앞으로 들어올 뭐가 있어요? 중도금이 있으니까 중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증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 모든 자산을 다 현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산 유동화라고요. 전체가. 근데 여기 있는 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저당채권 하나만, 부동산을 거래하면 저당권 하나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할부채권 같은 게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저당채권 하나만 유동하는 게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자산을 유동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잖아요.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내는 거예요. 이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만. 그러니까 이거보다 포괄적인 게 뭐다? 자산 유동화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개념만 알아도 되는 거고 우리가 정리할 거는 뭐 이거 지금 한 요거 있죠. 우리가 이게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당권이 이거 얘기한다고요. 주택저당채권. 이게 만기가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라고요. 가만히 보시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있죠. 걔네 대출기간이 최소 몇 년이에요? 10년일 거 아니에요. 10년. 그래요. 오늘 이제 모인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죠. 그죠? 얘가 만기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의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유동하는 것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는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정도 알아두면, 요거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건 개념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저당 자산담보증권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당담보증권은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하는 데 비해서 자산담보증권은 그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 학자금 대출채권, 자동차론, 신용카드채권 이 모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담보증권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자금 조달 방법, 그래서 이제 리츠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리츠는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리츠부터 잠깐 쉬었다 하시죠.